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3편 왕의 귀환이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화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함께 정리해서 더욱 풍부하고 깊게 이 작품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설해 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셔야 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먼저 좀 정리해 드리면, 일단 사루만의 최후에 대해 다룰 겁니다. 이게 영화하고 원작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루만의 최후와 샤이어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룰 거고, 그 다음 팔란티르라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사루만이 쓰던 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팔란티르입니다. 이게 스토리상 원래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영화에선 이야기를 많이 생략하고 설정도 바꿔서 표현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 무슨 전자제품처럼 딱 설명서가 있으면 편한데, 원작에서도 여기저기 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이게 신비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약간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아라곤의 연인 아르웬, 곤도르의 수도 미나스트리스와 섭정 데네소르, 왕거미 슐로브와 사우론 등등 스토리와 여러 요소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원작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영화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쭉 따라가면서 최대한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반지원정대 멤버들이 모험이 끝나고 난 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헬름 협곡 전투에서 승리했던 세오덴과 간달프, 그리고 아레김 삼총사는 사루만 있는 아이센가드로 찾아갑니다.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엔트들이 이미 그곳을 싹 다 쓸어버린 다음 점령하고 있었고, 메리와 피피는 아주 여유롭게 사루만의 창고에서 가져온 담배나 뻐끔뻐끔 피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사루만은 어디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오르상크 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센가드가 완전히 초토화된 와중에도 그 한가운데에 있는 탑 오르상크만은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으로, 게다가 아주 멀쩡한 상태로 우뚝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원작 설정상 과거 누메노린들의 마법적인 건축 기술이 들어간 오르상크는 거의 무적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오르상크는 원래 곤도르 소유였지만 사루만에게 관리를 맡겼었다고 언급했었죠. 원작 묘사에 따르면 사루만은 오르상크를 자기가 지은 건 아니지만 자기 입맛에 맞게 오랫동안 천천히 개량해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탑을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켰다고 주장은 했다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 사우론의 탑 바라뚜르를 어설프게 따라해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죠. 좀 다크한 분위기로 꾸며서 따라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매끄럽고 단단한 철벽으로 둘러싸인 오르상크는 사루만이 어떻게 방어를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지었을 때부터 겁나 튼튼했고, 근데 어찌나 튼튼한지 그 강력하다는 엔트들이 달려가서 막 몸통 박치기를 하고 거대한 돌덩이를 아무리 던져봐도 끄떡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루만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셀프 감금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세오덴과 간달프 그리고 아레김은 오르상크 앞으로 다가가서 사루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참고로 전에도 언급했지만 원작 설정상 사루만은 엄청난 화술로 타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목소리 자체가 마법이었고 그가 하는 말들은 마치 모두 옳은 것처럼 들리니 사루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묘사되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사루만의 능력이 특별히 강조되어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사루만은 탑 꼭대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먼저 세오덴에게 우리 둘이 협상을 하면 어떠냐고 꼬시는데요. 하지만 세오덴의 적개심은 장난이 아니었죠. 세오덴은 사루만, 네가 지금까지 로한 사람들 죽인 거 다 대가 치르고 너를 교수대에 매달아가지고 까마귀 밥으로 만들면 그때 평화가 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니까 평화 협상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임마.
네가 죽는 게 곧 평화다 라는 뜻이죠. 그러자 사루만은 이렇게 지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니까 그냥 악담만 막 퍼붓기 시작해요. 그래도 간달프는 사루만에게 목숨은 살려줄 테니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협조하라고 하는데 사루만은 그걸 거부하고 간달프에게 파이어볼이나 크게 한 방 쏴버리죠. 하지만 그건 간달프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달프는 딱 근엄하게 사루만, 네 지팡이는 부러졌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자 사루만이 쥐고 있던 지팡이가 펑 하고 터지며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리고 이때 그의 뒤에는 그리마가 있었는데요. 그는 로안에서 추방당한 뒤 바로 사루만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붙어 있었죠. 그래도 세오데는 사루만 뒤에 서 있는 그리마에게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마야, 너 원래 이런 녀석 아니었잖아. 이리로 내려와서 이제 사루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리마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사루만도 어차피 망한 것 같고 자기한테 대우가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사루만이 그리마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죠. 사루만은 넌 뒤에 빠져 있으라면서 그리마의 뺨을 힘껏 후려 갈깁니다. 그리고 간달프가 사루만에게 우리에게 협조하라고 한 번 더 회유를 하는데 그때 방금 맞고 쓰러졌던 그리마가 잔뜩 열받아서 지니고 있던 단검을 뽑아들고 일어나더니 방심하고 있는 사루만의 등에 칼을 푹푹 꽂아버리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레골라스가 바로 그리마에게 활을 쏘아봤지만 이미 칼에 찔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사루만은 탑 아래로 추락해 결국 죽고 맙니다. 참고로 이렇게 사루만이 칼에 찔리는 장면을 찍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꽤 유명한 일화인데요. 사루만을 연기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는 칼에 찔리는 연기를 주문하는 피터 잭슨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네, 등 뒤에서 칼에 찔린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 이에 감독은 물론 없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크리스토퍼 리가 난 알지. 어떤지 잘 알지. 라면서 반대로 자기가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실제로 사람이 뒤에서 칼에 찔리면 막 악! 하면서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숨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면 칼에 찔린 연기를 이렇게 했겠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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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작게 이렇게만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연기에는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디테일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배우분이 왜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냐? 그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사루만이 몸에 지니고 있던 팔란티르도 함께 떨어졌는데 그걸 발견한 호기심 많은 피피는 후다닥 물속에서 팔란티르를 줍죠. 하지만 곧 간달프가 그건 자기가 보관하겠다며 뺏어갑니다. 영화에서 사루만은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되죠. 자, 근데 이 장면들이 원작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원작 스토리에선 원래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작에선 간달프가 사루만에게 좀 더 제대로 기강을 잡는데요. 간달프는 오르상크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혓바닥을 놀려대는 사루만에게 정말 진절머리가 났지만 그래도 당신을 죽이거나 해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도 너무 너그러웠죠. 자유롭게 이곳을 떠나도 좋다. 대신 오르상크의 열쇠와 당신 지팡이를 내놓고 가라. 게다가 나중에 네가 하는 꼬라지 봐서 그것들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루만은 이걸 거절하죠. 그리고 또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시 숨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간달프가 컴백 사루만! 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루만의 몸이 강제로 돌아 질질 끌려 다시 난간으로 왔죠. 그리고 간달프는 나는 네가 가도 좋다고 허락하지 않았어. 아직 내 말 안 끝났다고. 마, 로마나, 내 옛날에 네 담뱃불이나 붙여주던 간달프 아니다. 나는 예전에 네가 알던 그 회색의 간달프가 아니야.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백색의 간달프지. 이제 너에겐 어떠한 색깔도 없어. 그리고 너를 마법사단과
백색회의에서 추방한다. 라고 말한 뒤 손으로 가리키며 사루만, 네 지팡이는 부러졌다. 라고 말하자 사루만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간달프가 가 임마! 라고 외치자 사루만은 뒤로 발라당 자빠지더니 질질 기어서 자리를 떠나는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루만은 간달프가 오라면 오고 꺼지라면 꺼져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루만의 마력은 깨졌고 간달프와 위치가 뒤바뀌었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영화에서는 여기서 사루만이 죽어버리고 끝내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그렇게 바꿨는데요. 원래 원작에선 이때 사루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팔란티르도 사루만이 죽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죠. 원래 그리마가 최후의 발악으로 간달프에게 던졌는데 못 맞췄고 그걸 피핀이 줍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간달프는 사루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또 하필 오르상크는 쓸데없이 더럽게 튼튼해서 이거 부셔버리고 끌고 나올 수도 없고 하니까 사루만은 그냥 그 안에서 살으라고 하고 바쁘니까 일단 놔두고 가죠. 대신 앞으로 엔트들이 그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사루만의 최후는 이야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데요. 그니까 이건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로안의 수도 에도라스에 가서 잠시 승리를 축하하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잠든 저녁, 호기심에 미쳐버린 피피는 간달프가 안고 자고 있던 팔란티르를 몰래 빼내와 기어코 들여다보고 맙니다. 그러다 결국 뜨거운 맛 좀 보게 되죠. 팔란티르를 두 손으로 잡고 들여다본 피피는 곧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팔란티르를 스스로 떨쳐내지도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이후 아라곤이 달려와 팔란티르를 대신 받아주고 간달프가 팔란티르를 다시 보자기로 덮어버리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죠. 그러고서 완전히 막 얼이 빠진 피핀에게 간달프는 팔란티르를 통해 뭘 봤냐고 묻는데 피핀은 하얀 나무가 불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그 나무는 미나스티리스에 있는 백색 나무였죠. 그리고 피핀은 사우론의 모습도 보았고 그의 음성도 들었다고 합니다. 사우론이 자기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 안 했다고 하죠. 그러자 간달프는 프로도와 반지에 대해서 말한 건 없냐고 추궁했지만 피핀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참 다행이었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피핀이 팔란티르를 통해 본 게 원작과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원작에서 피핀은 불타고 있는 백색나무를 보지 않습니다. 날아다니고 있는 9마리의 자가용들을 보죠. 그리고 원작에서도 사우론은 피핀이 팔란티르를 보자 넌 누구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피핀은 대답을 안 했다고 하죠.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사우론이 대답할 때까지 무섭게 계속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너 누구야? 야, 너 누구냐고 임마. 이 자식이 전화를 걸었으면 말을 해야지 임마. 대답 안 해? 3초 안에 대답해라. 3, 2, 1, 1의 반, 1의 반의 반, 1의 반의 반의 반.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결국 피핀이 못 이기고 호빗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우론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그거 가지러 갈 거야. 아니 지 손으로 들어갔다고 다 지 건 줄 알아? 엥? 사루만한테 전해. 그 귀한 건 니께 아니라고. 꼭 전해. 알았어? 이때 사우론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피핀이 호빗이라니까 사루만이 반지를 갖고 있다는 그 호빗을 포로로 잡아와서 일부러 이렇게 팔란티르를 보게 한 줄 안 거죠. 그래서 사우론은 사루만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대 반지는 내가 차지하게 됐지롱 이라며 자랑하는 줄 알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우론은 오르상크에 절대 반지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되었으니 운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부터 오르상크에 있던 팔란티르는 왕가의 정통 후계자로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라곤이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 아무튼 영화에서는 이제 피핀 때문에 사우론이 곧 미나스티리스를 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간달프는 서둘러 미나스티리스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피핀을 데리고 가죠. 미나스티리스는 현재 곤도르의 수도였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오스길리아스가 원래 수도였죠.
근데 영화를 보면 미나스티리스 요새만 딸랑 있고 주변에는 풀떼기들만 있지 뭐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 있을 전쟁 장면을 위해 그리고 제작비도 아낄 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아무리 봐도 이게 도시로는 안 보입니다. 아주 큰 성이긴 하지만 이걸 하나의 도시라고 하기엔 좀 작죠. 주변에 뭐 먹고 살 만한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원작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미나스티리스 앞에 펼쳐진 넓은 땅을 펠렛노르 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원작 묘사에 따르면 원래 이 펠렛노르 평원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했는데 영화에선 그냥 허벌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도시 전체를 삥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외벽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화에선 생략되어 표현된 거죠. 아무튼 미나스티리스에는 현재 곤도르의 통치섭정 데네소르 2세가 있었고 간달프와 피피는 도착하자마자 그를 만나러 갑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곤도르는 오래전에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왕이 실종되어 버려 왕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 왔는데요. 대신 오랫동안 섭정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을 대리하여 곤도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계단을 올라가야 앉을 수 있는 곤도르의 왕좌는 비워져 있고 그 계단 옆에 아무런 장식도 없는 검은색 돌 의자에 데네소르가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데네소르는 그 의자에 앉아 자신의 장남 보로미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보로미르가 갖고 다니던 뿔나팔을 두 손에 들고 있었는데 두 동강이 난 상태였죠. 이 뿔나팔은 섭정 집안의 가보로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었던 거라고 합니다. 데네소르는 간달프와 피핀이 찾아오자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어쩌다 죽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 했죠. 그러자 이때 피핀이 갑자기 나서서 데네소르 앞에 무릎을 꿇더니 보로미르는 나와 내 친구를 구하다 죽었으니 그것에 보답하는 의미로 당신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아까 간달프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데네소르 앞에서 너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또 말을 안 듣고 나선 거죠.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바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된 점이 이렇게 데네소르의 신하가 된 덕분에 나중에 성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긴 하죠.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게 원작에선 간달프와 같이 온 자가 데네소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신하가 되었다는 소문이 도시 안에 퍼지면서 피핀이 호빗 종족의 왕자라는 소문도 같이 퍼졌다고 합니다. 곤도르인들은 호빗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호빗 왕자가 자기 나라에서 5천의 병사를 이끌고 온다더라, 또는 로안에서 지원군이 오는데 로안 기사 1명당 호빗 전사 1명씩 붙어서 1+1 행사로 오고 있다더라 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까지도 퍼졌다고 합니다. 지원군이 간절했던 곤도르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었죠. 물론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다들 금방 알게 됩니다. 피피는 자기가 사람들의 희망을 깨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해했죠. 아무튼 간달프는 또 더럽게 말 안 듣는 피핀을 지팡이로 툭 치며 비켜보라 하고 데네소르에게 전쟁을 경고해주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곤도르는 혼자가 아니다, 로안에게 지원 요청을 해라 라고 충고하는데요. 그런데 데네소르는 그 충고를 들을 생각이 없고 아주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자긴 아라곤과 세오덴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나를 이용해 사우론과 전쟁을 한 다음 날 자리에서 밀어낼 속셈인 거 모를 줄 아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왕가의 정통 후계자인 아라곤이 와도 자긴 이 통치자 자리를 절대 내줄 생각이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섭정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게 원래 지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영화에서 데네소르란 인물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굉장히 무능한 통치자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런 무능한 통치자들 때문에 곤도르가 망해왔다고 간달프가 피핀에게 설명하는 장면도 있는데 사실 이게 원작하고는 설정이 다릅니다. 원래 데네소르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강력한 통치자였죠. 물론 원작에서도 소인배에 욕심도 많고 거만한 성격이긴 하지만 영화에선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만 있는 단순한 캐릭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편
프로도와 샘은 나중에 뒤통수 칠 생각뿐인 골룸 녀석에게 의지하며 모르도르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목에 걸린 반지는 점점 무겁게만 느껴졌죠. 어쨌든 결국 그들은 미나스 모르굴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전에 언급했듯이 이곳은 원래 달의 탑이라는 뜻의 미나스 이실이라는 곤도르의 요새였습니다. 과거의 이곳은 그 이름에 걸맞게 달빛 같은 빛을 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원작에 묘사되는데, 사우론에게 요새를 빼앗기고 흑마법의 탑이라는 뜻의 미나스 모르굴로 바뀐 지금은 굉장히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악취가 아주 진동을 하며 보기에도 더럽고 역겹다고 묘사되죠. 그리고 프로도는 이런 미나스 모르굴에 도착해 둘러보다가 또다시 순간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죠. 어떤 힘에 강제로 끌려가는 듯 홀린 것처럼 정문쪽으로 흐느적거리며 걸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샘과 골룸이 못 가게 말리죠. 그런데 곧 미나스 모르굴에서는 어떤 사나운 섬광이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더니 성문이 열리고 군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나주굴들의 리더 마술사 왕도 등장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우론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프로도와 샘은 바위 틈에 숨어서 그 군대가 지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이제 미나스 모르굴 옆에 난 샛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가파르고 셀 수 없이 많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참 고된 길이었죠. 그리고 아까 미나스 모르굴에서 출발한 사우론의 대군은 파라미르가 방어하고 있는 오스길리아스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스길리아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결국 파라미르는 퇴각을 명령하죠. 하지만 파라미르와 살아남은 병사들이 미나스티리스로 퇴각하는데 자가용을 탄 나주굴들이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오는데요. 그래서 파라미르를 구출해주기 위해 간달프가 성문 밖으로 나섭니다. 나주굴들을 향해 하얀 섬광을 쏘아 쫓아버리죠. 그렇게 간달프 덕분에 살아 돌아온 파라미르는 곧 자신의 아버지 데네소르를 만나러 가는데, 데네소르는 파라미르가 절대 반지를 가진 호빗을 풀어준 것에 대해 막 화를 내며 질책하죠. 그리고 네 형 보로미르는 너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또 비교하면서 뭐라 합니다. 데네소르는 편애가 너무 심해서 아들 둘에 대한 감정이 정말 극과 극인데요. 그는 첫째 아들 보로미르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둘째 파라미르한테 하는 거 보면 아니 이거 사실 지 자식이 아닌 거 아니야? 싶을 정도죠. 왜 이렇게까지 파라미르를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작 내용을 보면 파라미르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간달프와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데네소르는 간달프를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 그는 간달프가 아라곤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파라미르는 간달프가 곤도르를 방문할 때마다 간달프를 크게 반기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보면 데네소르의 대사 중에 보로미르는 나에게 충성했지 너처럼 마법사의 제자는 아니었다면서 파라미르에게 화를 내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리고 이후 데네소르는 지금까지 대놓고 편애해왔던 것도 모자라서 겨우 살아 돌아온 파라미르를 또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명령까지 하는데요. 빼앗긴 오스길리아스를 다시 탈환해 오라고 압박을 하죠. 그곳은 이미 사우론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났습니다. 애초에 저번에도 못 이기니까 빼앗기고 온 거고, 게다가 지금은 걔네들이 수비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럼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서 싸우라는 건 그냥 나가 뒤지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네소르가 보로미르 대신에 파라미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까지 하니까 파라미르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많이 상처받고 절망한 파라미르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을 죽게 만들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파라미르는 만약 제가 살아 돌아온다면 절 더 좋게 봐주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서 떠나죠. 그러고 나서 전장으로 떠나는 파라미르에게 간달프는 무모하게 목숨을 내던지지 말라고 말려보지만 이미 슬픔에 잠긴 파라미르는 그래도 그냥 갈 생각입니다.
이에 간달프는 마지막에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사랑한다네 라는 말을 덧붙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간달프가 여기서 파라미르,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사랑하네. 그래, 자네를 사랑하긴 해. 근데 자네의 형을 훨씬 더 사랑할 뿐이지. 그래도 옆집 누렁이보단 자네를 더 사랑할 걸세. 네, 이건 장담하지.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거야. 자네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라면서 조금만 더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파라미르가 오히려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열받아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냐고, 나 당신 친아들 맞냐고 막 따졌을 수도 있죠. 뭐 아무튼 결국 파라미르는 참담한 심정으로 적진에 목숨을 내던졌고 그 결과는 예상대로 처참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건 그냥 다 같이 나가서 죽자는 거였습니다. 사우론군 쪽에서는 아주 좋아할 일이었죠. 쟤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이 어이없고도 참혹한 사륙이 끝나고 나면 사우론군은 순서대로 곧 미나스티리스를 치러 갈 것이었죠. 현재 곤도르군의 병력으로는 이 성 안에서 막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심지어 이렇게 소중한 병력을 낭비했으니 지금 곤도르군은 지원군이 아주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데네소르가 지원군을 요청하라는 간달프의 충고를 거절하였고 그래서 간달프와 피핀이 몰래 가서 봉화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참고로 이건 영화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편에서 했던 것처럼 로안과 곤도르 사이의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거죠. 이와 달리 원래 원작에선 간달프와 피핀이 미나스테리스로 가고 있을 때부터 이미 봉화는 타오르고 있었고 나중에 데네소르가 직접 사람도 보내가지고 로안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한편 봉화를 확인한 로안은 군대를 소집하고 지원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엘론드가 막사로 찾아와서 아라곤과 만나죠. 엘론드는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대신해 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르웨는 죽어가고 있다. 사우론의 힘이 강해질수록 아르웨는 약해진다. 아르웬의 생명은 절대반지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들을 하죠. 근데 참고로 원래 원작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우론이 세지든 말든 아르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아르웬이 영생의 삶을 포기하고 가운데 땅에 남기로 한다. 라는 것들도 나오는데 이 내용들도 원작과는 다른데요. 제가 이전에 세계관 역사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불사의 땅이라 불리는 발리노르로 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불사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그곳이 불사의 땅이라 불리는 거죠. 엘프들은 사우론을 피해 가운데 땅으로 떠나 발리노르로 가려는 것이지 거기 가든 말든 어디서 살든 간에 원래 불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 와서 살아도 엘프는 그냥 엘프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설정이 아르웬 누님은 반요정, 하프 엘프라서 엘프처럼 영생의 삶을 살지 인간처럼 언젠가 죽음을 맞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엘론드도 하프 엘프인데 그는 엘프의 삶,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와 달리 엘론드의 쌍둥이 형제인 엘로스라는 인물은 인간의 삶을 선택했고 500살 정도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웬 누님도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발리노르로 가는 배를 놓쳤다고 갑자기 갖고 있던 생명력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는 원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배가 막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영화에서 따로 만들어낸 장면들입니다. 뭐 아무튼 엘론드는 사우론과 싸우려면 병력이 더 필요하니 사자의 길로 가라 라는 중요한 조언과 함께 부러져 있던 엘렌들의 검 나르시를 다시 벼려서 새롭게 만든 검을 아라곤에게 전달합니다. 이 검에는 서쪽의 불꽃이라는 뜻의 안두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이것도 원작 내용과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애초에 엘론드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엘론드의 쌍둥이 아들들
엘라단과 엘로히르 형제가 와서 엘론드의 조언을 대신 전하죠. 그리고 아라곤의 동족인 북방의 순찰자 30명도 함께 왔는데요. 이들은 아라곤을 도우러 왔는데 짙은 회색 망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회색 부대라고 부릅니다. 겨우 30명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라곤 같은 메시급 플레이어가 30명이라고 하면 굉장한 전력 보강이라고 할 수 있죠. 듬직한 로안의 기사들도 그들 옆에 서면 어린아이처럼 보일 정도라고 묘사가 됩니다. 근데 영화에선 엘론드의 아들들과 북방의 순찰자들, 그러니까 회색 부대는 생략되었는데요. 새로운 인물들의 주관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론드가 리분델 영주인데도 굳이 직접 여기까지 행차하시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원래 원작에서 안두릴은 이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아라곤이 반지원정대원이 되어 출발할 때부터 받아서 쓰게 되죠. 안두릴이란 이름도 원래는 아라곤이 직접 붙인 겁니다. 그리고 전에 반지원정대 이야기 중에서 갈라드릴이 준 선물 중에 아라곤이 원래 원작에서 받았던 건 칼집이었다고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 칼집도 사실은 이 안두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선 아직 칼이 없으니까 선물로 이 칼집을 안 주고 다른 걸 줬던 거죠. 그리고 두 개의 탑 이야기에서 아라곤이 에오메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도 원작에선 불길처럼 빛나는 안두릴을 딱 뽑아들며 그의 위엄을 보여주었었죠. 그러니까 에오메르가 바로 눈을 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두릴은 햇빛이 비출 때는 붉게 빛나고 달빛이 비출 때는 차갑게 빛난다고 묘사되는데 이게 영화에선 표현되지 않았죠. 그리고 원작에서 아라곤은 헬름 협곡 전투에서도 물론 이 안두릴을 휘두르며 적들을 무찔렀는데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좋은 무기를 처음부터 써야지 나중에 쓰면 너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이게 또 왕의 귀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껴뒀다가 나중에 마지막 편에서 등장시키는 게 더 극적이고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순서를 바꾼 것이죠. 아무튼 조언과 안두릴을 받은 아라곤은 레골라스 김리와 함께 사자의 길로 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는 죽을 사자이죠. 라이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는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로안인들은 그 길로 지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안군은 사자의 길로 들어가려는 아래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죠. 자, 여기서 이 사자의 길에 대한 설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작 내용에 따르면 옛날에 산의 왕이라는 자가 곤도르가 개국되었을 때 이실두르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우론이 다시 전력을 키우고 컴백하자 이실두르가 그 산의 왕과 산 사람들을 소환했는데 그들은 따르지 않고 사우론을 숭배하였다고 하죠. 그러자 이실두르는 그대들은 맹세를 지킬 때까지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의 왕과 사람들은 격노한 이실두르에게서 도망쳤죠. 그리고 감히 사우론 편에 서서 전쟁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냥 산속 은밀한 곳에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저주받은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죽지도 못한 채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숨은 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후 이 사자의 길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들이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이실두르의 후계자가 북쪽에서 오리라. 위급한 상황에 몰린 그는 사자의 길에 들어서리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그 예언대로 아라곤은 사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곤은 유령들을 만나서 우릴 도와 싸우고 안식을 얻으라고 하죠. 그렇게 유령 군대를 동원하게 되고 이후 그들을 동원해서 해적들을 소탕하는 데 써먹게 됩니다. 근데 이 해적들은 또 누구냐? 참고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면 옛날에 곤돌에서 반란이 일어나 내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군들은 결국 밀렸고 운바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아 해적질을 하며 살아갔죠. 그래서 그들을 운바르의 해적들이라 불렀습니다. 운바르라는 지역은 전에 제가 세계관 역사편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해적들은 곤도르의 적이었는데 게다가 사우론 편의 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전쟁에 참전했고 곤도르 남쪽에서부터 미나스티리스까지 치고 올라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라곤이 유령 군대를 이용한 덕분에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해적선들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싸우러 나갔었던 파라미르는 겨우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돌아왔고 미나스티리스의 앞마당은 이제 사우론군으로 쫙 깔려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 공성전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패닉이 온 데네소르는 아직 살아있는 파라미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 맥이라도 좀 짚어보고 콧구멍 앞에 손가락 대가지고 바람 나오는지 확인도 해봐야지 그냥 다짜고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네소르는 영주로서의 책임은 개나 져버리고 다들 각자 살 길 찾아 도망치라는 명령이나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빡친 간달프는 지팡이로 데네소르를 좀 두들겨 패주죠. 그리고 이제부터 간달프가 대신 곤도르군을 지휘하는데요. 먼저 사우론군의 공격은 투석기로 시작됩니다. 영화에선 투석기를 이용해 3가지를 집어던지는데요. 처음엔 거대한 돌덩이를 던져 성벽들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다음은 정말 끔찍한 것을 또 던져 넣는데 그건 바로 전사한 곤도르군의 머리통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파괴력은 거의 없지만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도록 하는 정신공격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화염탄을 던져서 성 내부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근데 참고로 원작에서도 곤도르군의 머리와 화염탄을 던지긴 하지만 돌덩이는 던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미나스티리스는 누메노르의 기가 막힌 기술력이 남아있을 때 지어진 거라 오르상크와 마찬가지로 뭔 짓을 해도 부술 수가 없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곤도르 사람들은 커다란 투석기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웃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계속 포위당하고 있으면 어차피 언젠가 성벽 안에서 다 굶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론군은 그렇다고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었죠. 그들은 투석기를 가지고 성벽에 돌덩이를 던져봤자 어차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사람 머리와 화염탄이라도 던져서 피해를 입혔었던 겁니다. 근데 원작 설정과 달리 영화에서는 미나스티리스의 성벽이 그냥 일반적인 성벽처럼 표현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우론군이 투석기로 돌덩이를 던지고 돌덩이에 부딪힌 부분들이 그냥 와르르 부서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자가용을 탄 나주굴들도 나타나 공중공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타날 때마다 진짜 너무 듣기 좋은 괴상한 울음소리를 막 내는데 원작 묘사에 따르면 그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결국 아주 대담한 사람들마저 그 소리를 듣고서 공포에 정신을 잃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며 어디 그냥 숨을 생각이나 죽음만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두 귀를 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참고로 이게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나 폭격기 소리를 모티브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우론군의 대규모 공세는 시작되었는데요. 늦은 시간이 되도록 엄청난 수의 적들이 몰려들며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곤도르군이 꽤 방어를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우론군은 성문을 부수기 위해 어떤 거대한 공성추를 갖고 옵니다. 원작에서 원래 사우론군이 성문을 공략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미나스티리스의 성벽은 너무 튼튼해서 부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성문이 그나마 가장 약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문을 부수기 위해 가져온 거대한 공성추는 그론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우론이 모시던 보스였던 모르고스가 휘두르던 무기였던 쇠망치 그론드를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검은 강철로 만들어져 머리 부분이 사악한 늑대의 형상을 하고 있고 파멸의 저주가 새겨져 있다고 원작에 묘사되는데 그 묘사대로 영화에서 멋지게 잘 만들어내서 표현되었죠. 결국 이 그론드를 사용해서 미나스티리스의 성문은 부서지고 맙니다. 원작에선 그론드의 엄청난 힘으로 한번 부딪혔는데도 성문이 버티니까 마술사왕이 뭐라 하면서
저주 같은 것까지 함께 외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3번을 부딪히니까 그 저주에 반응한 듯 막 번개 같은 성광이 일어나며 그 튼튼한 성문이 팍!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묘사되죠. 어쨌든 이제 성문이 부서지고 적들은 파도처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자가용을 탄 마술사왕까지 간달프 앞에 딱 나타납니다. 이에 간달프는 꺼지라고 했지만 마술사왕은 이제 내 시간이 왔다며 불길이 치솟는 칼을 높이 쳐들더니 간달프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냥 팡 터뜨려 버리죠. 그리고 불쌍한 간달프는 뒤로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마술사왕의 강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이런 장면을 만들었다는 건 잘 알겠는데, 이건 좀 과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간달프는 발록하고도 맞짱 떠서 이긴 양반인데, 싸워도 싸우러 나고 싸워야 되는 급인데, 그러니까 원작 설정으로 본다면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제가 봤을 때 원작에서 마술사왕이 성문을 터뜨리는 걸 영화에서는 지팡이를 터뜨리는 걸로 바꿔서 써먹어 보려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닌가도 싶은데, 아무튼 위기입니다. 성문이 부서진 미나스티리스는 끝도 없이 밀려들어온 적들에게 함락당할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술사왕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였으니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아침이 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로안군이 도착한 것이었죠. 이 때문에 가오를 이빠이 잡고 있던 마술사왕은 우쉬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로안의 기사들은 미나스티리스를 포위하고 있는 적들을 향해 용맹하게 돌진하죠. 그리고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데 이번엔 남부인의 군대가 또 몰려옵니다. 얘네들이 무마킬이라고 하는 더럽게 큰 왕코끼리를 타고 있으니까 전투가 또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우죠. 그런데 그러다 마술사왕이 전장 한가운데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세오덴 왕을 향해 확 날아옵니다. 그리고 세오덴이 타고 있는 말을 자가용이 콱 물어서 던져버리죠. 그 때문에 세오덴은 쓰러진 말 아래에 깔리고 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자가용이 세오덴을 잡아먹으려 하자 그때 에오윈이 딱 나서서 앞을 가로막았고 자가용의 대가리를 그냥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술사왕과 에오윈의 전투가 시작되죠. 일단 마술사왕은 스치기만 해도 골로 갈 것 같은 크기의 거대한 철퇴를 들고서 붕붕 휘두릅니다. 그리고 에오윈은 요리조리 열심히 피하다가 결국 철퇴 한 방을 방패로 막았는데 방패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걸 들고 있던 팔도 부러지며 쓰러지고 말죠. 그리고 나서 마술사왕은 인간은 자기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에오윈 모가지를 딱 잡고 올려서 피니시 자세를 잡는데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냐? 그는 인간의 손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술사왕과 관련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방심한 틈에 메리가 뒤에 와서 무릎 뒤에 칼을 딱 꽂습니다. 그리고 마술사왕이 고통스러워할 때 에오윈은 투구를 벗어 그 안에 숨겨두었던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보여주며 난 남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칼을 들어서 마술사왕의 대가리로 추측되는 부분에 힘껏 꽂아 넣죠. 그러니까 마술사왕이 막 찌그러지더니 입고 있던 갑옷과 망토만 남겨놓고 바람 빠진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인간한테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나대더니 도대체 뭐냐? 사실 예언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마술사왕에 대한 예언에서 영어로 man은 인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남자를 뜻하기도 하니 그는 인간의 손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사실 그는 남자의 손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가 되기도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원래 에오윈이 메리를 포함해서 심지어 독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자인 척 가면까지 쓰며 몰래 전장에 나왔다가 나중에 마술사왕과 싸우기 위해 앞에 나섰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는 게 반전 요소였고
여기에 예언의 중의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반전에 또 반전이었죠. 어쨌든 그 예언대로 마술사왕은 남자의 손에 안 쓰러지고는 잘 살다가 결국 남자가 아닌 자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세오덴 왕도 에owyn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난 뒤 결국 전사했죠. 원래 원작 이야기에선 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에owyn은 마술사왕에게 마지막 일격을 넣고서 바로 쓰러져 버리고, 세오덴 왕은 에owyn이 몰래 전장에 나와 있으며 바로 근처에서 마술사왕과 싸우다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로 마지막으로 얼굴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렇게 세오덴은 세상을 떠났고 에우메르가 다음으로 왕의 자리를 잇게 되죠. 자, 그리고 다음은 해적선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오크들은 처음에 당연히 지네 팀이 온 줄 알고 막 좋아하다가 아래김이 해적선에서 내리는 걸 보고 표정이 굳죠. 그리고 그 뒤에는 유령 군대까지 우르르 쏟아져 나와 사우론군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지원군들의 도움으로 펠렌노르 평원의 전투가 승리로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유령 군대는 자신들을 이제 저주에서 풀어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김리가 그들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풀어주지 말라고 아라곤을 말립니다. 그렇지만 아라곤은 그들을 풀어주죠. 모두들 이 장면을 보면 어차피 죽은 양반들이 300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그거 좀 더 못해? 해주는 김에 좀만 더 싸워주면 좋겠구만 참 하면서 다들 김리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래 원작에서 이 유령 군대는 해적선을 빼앗는 것까지만 도와주고 저주에서 풀려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더 싸워준 겁니다. 이야기가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영화에선 유령 군대가 적들을 싹 다 쓸어버리며 정말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지만 원작에서는 유령 군대가 해적선을 뺐을 때 그들이 가진 공포의 힘만으로 적들이 배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며 도망치게 했을 뿐이라, 이 유령 같은 존재들이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긴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묘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그들이 전투에 참전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영화에선 아래김 셋이서만 다니지만 원래 원작에선 전에 언급했던 그 회색 부대가 사자의 길을 가는 것부터 함께했고, 미나스티리스로 가는 길에 곤도르 남부의 군사들을 모아와서 유령 군대가 아닌 그들이 펠렌노르 평원의 전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다행히 전투가 승리로 끝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근데 다들 이 전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데네소르 이 양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아직 죽지도 않은 아들을 죽었다면서 화장을 하겠다고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짓을 목격한 피피는 안 돼! 파라미르 아직 안 죽었다니까! 하면서 말려보았지만 그냥 강제로 질질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피피는 서둘러 간달프를 찾아가 이 사태를 알렸죠. 그러자 간달프는 피핀을 말에 태우고 데네소르를 막으러 갑니다. 그리고 데네소르는 파라미르와 함께 죽겠다고 불을 붙여버리죠. 하지만 피핀이 장작 더미 위에 누워있는 파라미르가 불타기 전에 겨우 끌어내리자 데네소르는 왜 말리냐고 피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그때 간달프가 뒤질 거면 너 혼자 뒤지라고 말 앞발을 들어가지고 탁 차서 데네소르를 장작 더미로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야 데네소르는 파라미르가 눈을 뜬 모습을 보았는데 이미 그의 몸엔 불이 붙어버린 후였죠. 그래서 데네소르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절벽 끝으로 달려가 뛰어내립니다. 근데 참고로 원작에서 데네소르는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죽죠. 그리고 원래 원작에선 간달프가 데네소르를 지팡이로 때리거나 불에 타버리라고 밀어버리거나 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데네소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죠. 어쨌든 절망과 광기에 휩싸였던 데네소르는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투가 끝났다고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죠. 적들은 또 쳐들어올 것이고 지금 남은 병력으로 사우론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역시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유일한 방법은 절대반지가 파괴되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확률은 희박하더라도 프로도에게 임무를 성공시킬 기회를 줄 수 있는 묘수를 선택하죠. 군대를 이끌고 모르도르의 정문 모란논 앞에 가서 미끼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우론의 시선을 돌리고 모르도르 안에 있는 군대를 밖으로 끌어내서 프로도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 아라곤은 팔란티르를 사용해 사우론에게 도발을 해보는데요. 아라곤이 네 손가락 잘랐던 칼 여기 있네 라고 보여주면서 성공을 넣어봤지만 사우론은 그럼 나는 네 여친 보여줄게 하면서 바로 아르웬의 죽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며 제대로 맞받아 쳐버립니다. 이에 아라곤은 충격먹은 걸 숨기지 못하고 팔란티르를 손에서 떨어뜨리며 이 랩 배틀에서 패배해버리고 말죠. 자, 여기서 이 팔란티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도 팔란티르가 나오긴 하지만 마치 이게 사우론이 만든 물건인 것처럼 무슨 손에 살짝 닿기만 해도 큰일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원래 사우론 것도 아닙니다. 저주받은 물건, 흑마법 구슬,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사우론이랑 영상통화나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영화에서는 팔란티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생략되었고 설정도 바꿔서 표현해가지고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팔란티르란 게 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원작 내용을 기반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팔란티르는 아주 옛날 고대 엘프 그 유명한 페아노르가 만든 둥근 구형의 보석이었는데요. 실마릴리온 편 보신 분들은 이 페아노르라는 인물이 아주 익숙하시죠? 이 고독한 승부사 페아노르가 만든 팔란티르를 아라곤의 아주 먼 조상이 엘프들에게 선물 받았고 누메노르에서 가운데 땅으로 이주할 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온 팔란티르는 총 7개였는데 중요한 장소들마다 하나씩 배치해 두었죠. 이 팔란티르마다 가진 기능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지만 아무튼 공통적인 주 기능은 크게 2가지, 소통과 관찰입니다. 첫 번째, 팔란티르를 사용하는 자들끼리 정신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텔레파시 같은 건데 아무리 먼 거리라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데 모아두는 게 아니라 각각 중요한 장소마다 하나씩만 배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르는 주로 국가 통치를 위한 소식이나 의견을 교환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바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으니 이걸 사용할 때는 봉화 같은 건 쓸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걸로 상대방의 생각을 강제로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2번째로 팔란티르라는 이름은 천리안, 즉 멀리 보는 것을 의미했고 그 이름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소리는 들을 수 없고 보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좋은 망원경 같은 수준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마치 위성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집중을 하면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사기 아닙니까? 그럼 팔란티르를 잡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다 찾아보고 있으면 되겠네. 이거 완전 치트키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상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팔란티르가 아주 유용한 물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제어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자세히 관찰하려 할수록 피로도가 아주 엄청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팔란티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막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팔란티르를 사용한다는 건 수명을 깎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팔란티르를 사용하려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근데 설정상 사용자가 가진 힘보다는 자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팔란티르를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사우론,
사루만, 데네소르, 아라곤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팔란티르는 아주 귀한 물건이지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존재가 잊혀지거나 이런저런 일로 잃어버리거나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팔란티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중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팔란티르는 3개뿐이었는데 미나스 이실, 미나스 아노르, 오르상크에 배치되어 있던 것들이었죠. 일단 미나스 이실은 사우론에게 빼앗긴 뒤 미나스 모르굴이 되었고 거기 배치되어 있던 팔란티르도 함께 뺏어갔기 때문에 사우론이 그걸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론이 그걸 갖다 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들은 더 이상 팔란티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사우론은 이 팔란티르를 이용해 음침하게 가운데 땅 이곳저곳을 지켜보며 정보를 모았겠죠. 자, 여기서 영화만 보신 분들에게 최대 반전이 될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작에서 원래 사우론은 그 거대한 눈깔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선 사우론이 반지를 잃고 몰락한 다음 제대로 된 형체를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눈의 형태가 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건 영화에서 만든 설정입니다. 원작에선 그렇게 탑 꼭대기에 불타고 있는 듯한 왕눈깔이 된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사우론은 반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전까지는 직접 나설 생각이 없어서 밖에 나오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사우론이 그렇게 눈깔이 되어 탑에 고정이 되어버렸어도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죠. 원작을 보면 그 영화 설정의 모티브가 됐을 거라 생각되는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우론은 원래 형체가 있었습니다. 뭐 손가락 하나는 잘렸지만 말이죠.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원래 사우론의 눈이란 건 사우론과 사우론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론의 부하들이 사우론을 위대한 눈, Great Eye 라고 불렀지만 진짜로 눈알이 대빵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영화에선 무슨 초대형 등대처럼 빛을 쏘는 눈깔이 되어 가운데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원작에서 사우론은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힘, 강력한 영향력으로 가운데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 팔란티르까지 이용을 했죠. 사우론은 팔란티르를 또 자신의 방식대로 잘 이용했는데요. 무엇보다 상대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데에 사용했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상대에게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전이시켰으며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숨겨진 생각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자신의 명령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론은 가스라이팅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아까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팔란티르가 원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직 사우론만이 팔란티르를 그런 식으로 이용했고 사우론이 그렇게 쓰니까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팔란티르를 통해 사우론에게 잡아먹히게 된 게 사실 바로 사루만입니다. 오르상크에 배치되어 있던 팔란티르는 사루만이 탑을 맡게 되면서 사용하게 되었고 욕심 많은 사루만은 이 팔란티르를 이용해 정보를 탐색했는데요. 그러다 더 욕심을 부려 사우론의 탑 바라뚜르 쪽까지 바라보다가 결국 사우론에게 걸려들었죠. 그리고 사루만은 팔란티르를 통해 사우론의 강력한 의지에 휘둘리게 되고 말았고 그의 감시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루만은 팔란티르에 대해서 백색회의 멤버 중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 사루만이 팔란티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걸 통해 사우론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몰랐죠. 백색회의에서는 뭐 팔란티르 같은 건 모르겠고 절대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달프가 나중에 사루만이 쓰던 팔란티르를 얻게 된 다음에야 이게 사루만과 사우론 바로 2개의 탑의 연결고리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데네소르도 팔란티르를 사용했다가 사우론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미나스티리스로 이름이 바뀐 미나스 아노르에 배치된 팔란티르를 현재 곤도르의 통치섭정이었던 데네소르가 사용했던 것이죠. 원래 팔란티르는 오직 왕과 통치자들 또는
그들이 임명한 관리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데네소르도 자격을 가진 자였죠. 통치자였으니까. 근데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도 팔란티르 중 하나를 사우론이 뺏어간 이후로는 아무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론한테 도청당할 수도 있고 뭐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데네소르는 아라곤에 대한 질투심과 간달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보다 정보력과 지식에서 넘어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감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팔란티르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는 섭정의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데네소르가 지혜롭던 시절엔 그가 팔란티르를 사용해 사우론에게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정보만 탐색했죠. 영화에선 그냥 멍청하고 무능한 군주처럼 묘사되지만 원래는 아주 똑똑한 양반이었습니다. 데네소르는 원래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자인데다가 팔란티르를 사용해 뛰어난 정보력까지 갖춘 강력한 군주였죠.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영토가 위험해지자 그는 팔란티르를 통해 사우론과 싸움을 벌이는 과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데네소르는 고귀한 혈통을 물려받은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팔란티르를 사용할 자격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사루만처럼 사우론의 정신적 지배를 받지 않으며 사우론을 상대로 밀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우론이 가만히 있진 않았죠. 팔란티르로는 먼 곳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게 거짓된 환상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만 볼 수 있고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사우론은 그런 점을 또 잘 이용했습니다. 일명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오해하도록. 데네소르는 팔란티르를 통해 사우론에게 힘으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사우론이 악마의 편집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 데네소르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잃고 맙니다. 팔란티르로는 거짓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제대로 먹힌 거죠. 그리고 팔란티르는 사용할 때마다 엄청난 정신력을 소모시켰기 때문에 급속 노화까지 겪게 됩니다. 게다가 보르미르가 죽은 이후로 데네소르는 더 자주 팔란티르를 들여다봤다고 하는데요. 심란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자기 수명 계속 깎아가면서 사우론의 막강한 힘, 내 군대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이 군대가 너한테 쳐들어갈 거야. 같은 걸 보여주는 환상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데네소르는 늙고 지쳤으며 절망감으로만 가득 찼고 결국엔 사우론이 승리할 확률은 100%,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믿게 되어 마지막에 그렇게 완전히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네소르는 두 손에 팔란티르를 쥔 채로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게 되죠. 단지 유용할 거라 생각해서 사용했던 팔란티르가 결국 그에게 절망과 광기 그리고 죽음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네소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건인 이 팔란티르에 대한 내용이 영화에선 다 생략되어 버렸으니 그가 그냥 단순히 겁쟁이의 모지리로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아라곤입니다. 사루만이 사용하던 팔란티르를 이제 아라곤이 사용하게 되었죠. 아라곤은 왕가의 정통 후계자이자 곧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 팔란티르의 정당한 주인이었고 그걸 사용할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런 원작 설정이 적용되지 않았죠. 영화에선 피핀이 들고 있는 팔란티르를 아라곤이 대신 뺏어 들었다가 그거 잠깐 만졌다고 바로 픽 기절까지 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주받은 물건처럼 보이는데 원래 원작 설정대로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참고로 사우론이 팔란티르를 통해서 피핀에게는 불타고 있는 곤도르의 백색나무에 대한 환상을, 아라곤에게는 아르웬의 죽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원작 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팔란티르로는 현재까지의 사실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화에선 아라곤이 모란논으로 출발하기 전에 팔란티르를 사용하는데 이와 달리 원래 원작에선 더 일찍 사용합니다. 사자의 길로 가기 전날 밤에 팔란티르를 사용하죠. 이때 이미 아라곤은 더 이상 사우론의 움직임을 가만히 기다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우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무엇보다 프로도를 위해 사우론의 시선을 모르도르 바깥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팔란티르를 사용했죠. 아라곤은 사우론에게 자신의 검 안두리를 보여주며 이실두르의 후계자와 그 검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에게 패배의 기억을 되살려주며 당황시키고 그의 심리를 압박하여 성급한 판단을 하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이게 영화 장면과 비슷하지만 이때 영화와 달리 팔란티르의 주인인 아라곤은 사우론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라곤은 팔란티르를 사용해 남쪽에서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관측해냈죠. 전에 말했던 움바르의 해적들 말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사실을 엘론드가 알려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이 해적놈들을 막지 못하면 미나스트리스의 방어력이 분산되어 결국 패배할 거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그렇다면 해적들이 미나스트리스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산속을 통과하는 지름길인 사자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 가야만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사자의 길로 들어가서 유령들을 소환했고 그들을 이용해 해적선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행히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막아냈지만 대신 아라곤이 도발을 하는 바람에 사우론이 군대를 너무 일찍 움직여버리게 되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미나스티리스에 도착해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라곤은 이 팔란티르를 이용한 덕분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팔란티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원작 내용과 달리 영화에서 아라곤은 팔란티르를 통한 사우론과의 심리전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기분으로 모르도르의 정문 모란논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프로도와 샘도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일단 모르도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파르고 위험한 데다가 수없이 많이 있는 돌계단을 아주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골룸 이 자식이 자꾸 이간질을 하죠. 참고로 원작에는 이렇게 이간질하는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골룸이 자꾸 개수작들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 많은 샘이 지 혼자 남은 램바스를 다 처먹었으며 심지어 반지까지 탐내고 있다 라고 프로도가 착각하게 만들고야 마는데요. 그래서 프로도는 샘한테 샘, 미안하지만 더 이상 네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너 혼자 집에 돌아가 라고 한 뒤 골룸과 둘이 떠나버리죠. 아니 택시라도 잡아주든가 여기서 어떻게 혼자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샘은 후궁한테 자리 뺏긴 중전처럼 불쌍하게 뒤에 혼자 남아가지고 서러움에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울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좀 가다가 골룸이 이 자식이 던졌던 램바스 조각들을 발견하고 우쉬 하면서 다시 또 프로도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 안 봐도 개수작 부린 건 알잖아. 아무튼 한편 골룸은 프로도를 어떤 터널로 안내하는데요. 근데 뭔가 음침한 이 터널 안에선 수상하게도 끔찍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터널은 슐로브의 굴이었죠. 근데 슐로브가 누구냐? 원작 묘사에 따르면 슐로브는 거대한 거미의 형상을 한 괴물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물론 그렇게 표현되었죠. 그리고 이 슐로브는 사실 제가 실마릴리온 편에서 언급했던 웅골리안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왔는데 무려 사우론이 모르도르의 털을 잡고 바랏도르를 세우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 사우론도 슐로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모르도르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기는커녕 그녀가 거기 있는 걸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우론이 고안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성능이 좋은 경계망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접근하는 것들은 싹 다 잡아먹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우론은 슐로브를 고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사우론 입장에선 모르도르에 침입하려는 쥐새끼들을 전부 다 잡아줬으니까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란 별명은 사우론이 지 맘대로 붙여 부른 거고, 슐로브가 사우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침입자든 아니든 구별하지 않고 사우론의 부하들까지도 잡아먹었다고는 합니다만, 사우론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 했다고 하죠. 좀 잡아먹는다고 해도 어차피 오크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우론은 가끔 길고양이 밥 주듯이 포로들을 슐로브의 먹이로 넣어주기까지 했다고 하죠. 슐로브는 웅골리안트와 마찬가지로 이 식욕으로만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체를 잡아먹고 싶었죠. 하지만 사우론의 세력이 커질수록 그녀의 영역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프든 인간이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 나타나는 운 나쁜 오크들이나 잡아먹으며 살았는데 그걸론 한참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크들은 맛도 없었고 경계까지 심한 놈들이라 항상 새로운 함정을 만드는 귀찮은 노력을 해서 잡아먹어야 했다고 하죠. 어쨌든 슐로브는 항상 배고팠고 또 좀 맛난 것 좀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마침 골룸을 만났죠. 골룸은 몇 년 전에 모르도르를 이곳저곳 살피며 돌아다니다가 이미 슐로브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골룸은 슐로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만난 걸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그냥 당장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자 그녀의 눈에 골룸은 어차피 맞대가리도 없어 보이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보였는지 그 약속을 듣고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골룸은 운 좋게 잡아먹히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로 지금 골룸은 그때 슐로브에게 했던 약속대로 프로도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작에서 골룸은 길을 살펴보고 왔다는 핑계로 말도 없이 어디론가로 사라졌었는데, 사실 그때 슐로브에게 미리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왔다고 하죠. 저번에 했던 약속을 곧 지킬 거라고 말해주고 온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골룸이 진짜 순수하게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다 반지 때문이지. 그런데 슐로브는 오로지 뭐 잡아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반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뭐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론 서로 윈윈이었죠. 골룸은 슐로브가 프로도를 잡아먹고 프로도의 뼈다귀나 옷과 함께 반지를 퇴 하고 뱉으면 그걸 가서 줍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룸은 그렇게 계획된 함정에 프로도가 들어가도록 유도했고, 프로도가 조금 들어가니까 골룸은 곧 어디론가로 사라지더니 지 목소리만 들리게 했죠. 자꾸 어서 오라고 하면서 프로도를 더 깊이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곧 프로도는 그 어두운 터널 안에서 풍겨오는 지독한 냄새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슐로브가 잡아먹은 시체나 잔여물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 부패한 냄새였죠. 게다가 터널은 끈적거리는 거미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프로도는 공포에 질렸는데 곧 프로도 앞에 왕거미 슐로브가 직접 나타나죠. 그런데 마침 그때 프로도는 모든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이것이 당신을 위한 빛이 되어줄 거라고 했던 갈라드리엘의 말을 떠올리며 선물 받았었던 에아렌들의 별빛이 담긴 유리병을 꺼내 써봅니다. 그리고 프로도가 유리병을 방패처럼 내밀자 그 성스러운 빛 앞에서 슐로브는 쉽게 달려들지 못하고 멈칫멈칫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로만 그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도는 슐로브에게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만 결국 질기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걸리고 말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골룸은 드디어 대놓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실실 쪼개면서 노래를 부르며 곧 거미밥이 될 프로도를 대놓고 조롱하는데요. 하지만 프로도는 빌보에게서 받은 검, 스팅으로 필사적으로 거미줄을 끊어가며 굴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골룸도 뒤따라 나와 덤벼서 막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도는 밀리지 않고 골룸의 축방을 갈기며 제압해내죠. 그리고 프로도가 마운트 포지션을 잡아
골룸의 목을 조르는데 이때 골룸은 결국 지가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프로도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반지가 자기를 조종해서 그랬던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또 맘 약한 프로도는 그 말을 듣고 골룸을 이해해주며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건 골룸의 낚시였고 프로도가 등을 보이자마자 바로 또 덮치려고 시도하죠. 하지만 프로도가 평소에 유도라도 좀 배웠는지 달려드는 골룸의 힘을 역이용하며 스무스하게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골룸은 절벽 아래로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프로도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하지만 진이 다 빠져서 비틀거리며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혼잣말로 정말 미안해 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쌤. 이러다가 풀썩 쓰러져 버리죠. 하지만 쓰러진 프로도는 갈라디렐이 손을 내밀며 응원해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 갈라디렐이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켜준 것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프로도는 기적적으로 다시 힘을 내며 자신의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프로도는 곧 몰래 뒤따라온 슐로브의 독침을 탁 맞고 쓰러져 버린 뒤 거미줄로 돌돌돌 말아져 도시락 신세가 되고 말죠. 하지만 마침 그때 샘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프로도가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리고 간 유리병과 스팅을 주워와서 양쪽에 들고 말이죠. 그리고 샘은 프로도를 지키기 위해 슐로브에 맞서서 아주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결국 슐로브의 배에 칼침 한 방을 제대로 놓으며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자 슐로브는 뒷걸음질을 치며 굴 속으로 도망쳐 숨어버리죠. 그렇게 샘은 용감하게 슐로브를 물리쳐냈고 바로 프로도에게 가서 감겨있는 거미줄을 찢어 얼굴을 확인했는데 프로도는 눈을 뜬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은 프로도가 죽었다고 생각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때 스팅이 빛납니다. 그래서 오크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샘은 일단 프로도를 놔두고 급히 몸을 숨기죠. 그리고 곧 오크들이 와서 프로도를 앞에 두고 대화를 하는데 샘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듣고 프로도가 아직 죽지 않았으며 침을 맞고 기절한 상태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크들은 프로도를 탑으로 데려가죠. 그 탑은 키리스 웅골의 탑이라는 요새였는데 참고로 원작 설정상 이것도 원래 곤도르 거였습니다. 사우론에게서 승리한 후 모르도르에 있는 잔당들을 감시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나중에 사우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사우론은 이 탑도 쓸모있다고 생각해서 덕분에 아주 잘 써먹었는데요. 사우론은 보면 남의 걸 참 잘 갖다 써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탑은 침입자들을 막고 또 반대로 모르도르에서 포로가 탈출하는 것도 막는 이 구역의 마지막 경비탑 역할을 했는데요. 불철주야로 삼엄하게 주변을 감시했죠. 이후 이 탑에 끌려간 프로도는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 눈을 떴는데 마침 그때 두 오크 대장이 프로도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욕심을 내며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귀한 미스릴 갑옷 때문이었죠. 그러다 그 두 대장의 싸움이 어쩌다 내부의 패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지들끼리 다 같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거의 다 전멸해버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샘이 프로도를 구하기 위해 이 탑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운 좋게도 이미 싸움이 끝난 후였고 시체들만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그래도 아직 몇 마리의 오크들이 남아있었지만 샘이 용감하게 처치해냈고 결국 프로도를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절대반지는 아까 오크들이 프로도를 데려가기 전에 샘이 챙겨놓은 상태였고 프로도에게 다시 돌려주죠. 원작에선 샘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반지를 껴서 사용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영화에선 생략되었습니다. 이렇게 샘도 잠시 반지를 운반했기 때문에 빌보 프로도와 함께 반지 운반자로 분류되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프로도와 샘은 다시 함께 모험을 이어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운명의 산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편 군대를 이끌고 모란논 앞에 도착한 아라곤은 사우론 여기 나와보라고 맞짱 까자고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성문이 살짝 열리더니
사우론의 사자가 나오죠. 이름이 사우론의 입이라는 자였는데 원작 묘사에 따르면 그는 그와람으로 사우론의 총애를 받아 바라뚜르의 부관이 된 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에 대해선 기록이 없고 그 자신도 이름을 잊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를 사우론의 입이라 부릅니다. 사우론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사우론의 일부가 되고 싶었나 본데 어쨌든 사우론의 입 대신에 말하러 나온 사우론의 입은 역시나 그 교활한 혀를 놀리며 협상을 제안해오죠. 그는 일단 프로도의 미스릴 갑옷을 보여주며 그가 포로로 잡혀서 고통스럽게 고문받았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모두들 동요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아라곤이 혼자 슬쩍 앞으로 더 나오더니 기습적으로 사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라곤은 자기는 이 말 못 믿겠다고 하죠. 여기서 아라곤의 판단이 맞죠. 그들이 정말 프로도를 붙잡았다면 절대 반지를 손에 넣었을 터인데 굳이 이렇게 갑옷이나 들고 나와서 협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프로도는 사실 붙잡히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증명을 해주는 셈입니다. 이때 사우론은 프로도가 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건데요. 단순한 첩자라고만 생각했지 설마 누가 간도 크게 반지를 들고 모르도르 안까지 기어들어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사우론은 당연히 반지를 사용할 줄 알았지 이걸 파괴하려 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론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들은 반지를 서로 가지려고 싸웠을 것이다. 그러다 결국 이실두르의 후계자가 반지를 차지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가 반지를 얻고 자만하여 이렇게 무모하게도 나에게 섣부른 도전을 하러 왔구나. 나야 좋지. 반지 배달 땡큐. 하지만 사우론이 어떤 예상을 했든 틀린 것이었죠. 이때 프로도와 샘이 사우론의 숨통을 끊으러 그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게 협상은 결렬되었고 사우론의 눈길을 끄는 건 확실히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곧 모란논이 활짝 열리면서 모르도르의 대군이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압도적인 군세로 둥글게 빙 둘러싸버립니다. 병력 수가 너무 차이 나서 아라곤의 군대가 빠져나갈 틈도 없고 그냥 그대로 쌈 싸먹히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 온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죠. 그러니 다들 목숨을 내던지듯이 용맹하게 적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프로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 말이죠. 정말 뭐 아니면 도였죠. 한편 이때 프로도와 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운명의 산에 도착했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지독한 연기로 둘러싸여 있어 숨쉬기도 힘들었고 먹을 건 물론이고 마실 물까지 다 떨어져 막 목이 타들어갔죠. 이제 둘은 만약 임무를 완수하더라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온 길을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지가 눈앞이니 힘겹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는데 점점 심하게 짓누르는 반지의 무게까지 더해져 결국 프로도의 정신과 육체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샘이 본인도 많이 지쳤으면서도 초인적으로 힘을 짜내며 프로도를 업고 가죠. 자기가 반지를 대신 운반해 줄 수 없다면 반지를 운반하는 프로도를 운반해 주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더 올라가 정말 거의 다 왔는데 그때 골룸 녀석이 죽지도 않고 또 왔죠. 또 프로도에게 반지를 뺏으려고 덤비는데 샘이 골룸과 싸워 저지합니다. 그리고 샘이 대신 골룸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프로도는 터치다운하러 가는 럭비 선수처럼 마지막 힘을 짜내 운명의 산 안으로 달려들어가죠. 그리고 샘도 골룸과 싸우다가 칼로 한 방 벤 뒤 급히 프로도를 뒤따라 들어가 봅니다. 프로도는 운명의 산의 불 속에 던지기 위해 절대 반지를 손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끝내 내려놓지를 못하죠. 3000년 전 그날 이실두르가 그랬던 것처럼 프로도도 반지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진짜 어떻게 왔는데. 그러다 결국 프로도는 반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손가락에 끼워버리고 말죠. 그러자 바로 이를 감지한 사우론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던 나주굴들을 긴급히 소환합니다. 그래서 나주굴들은 싸우다 말고 프로도가 있는 운명의 산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죠. 그런데 그때 또 골룸 녀석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영화에서 골룸의 뱃가죽은 무슨 실전 압축 거죽이라도 되는지 스팅에 베었는데도 거의 멀쩡하죠. 이 자식 그러고 보니까 전에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멀쩡히 살아남아 왔지 않습니까? 이거 영화에서 골룸은 무슨 생명력이 절대반지급이에요. 이게 원래 원작에선 골룸이 절벽에 떨어지는 내용도 없고 칼에 베이지도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원래 원작에선 샘이 칼로 베는 게 아니라 그냥 봐주고 쫓아내기만 하거든요. 왜 봐주냐면 샘이 칼을 드니까 골룸이 불쌍한 척을 해요. 그리고 샘도 잠시나마 반지를 지녀본 입장으로 골룸을 이해하고 약간 동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영화에선 이 내용을 바꿔서 다른 데다가 써먹었습니다. 아까 전에 프로도가 골룸을 목 조르다가 봐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내용을 써먹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감독과 제작진이 원작의 내용 그대로 재현하는 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들어진 호빗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일부러 원작을 피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장면을 변형해서 써먹는 걸 정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장면을 변형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거나 원래 오리지널 내용이 있는 장면인데도 굳이 다른 장면을 가져다 변형해서 여기다 써먹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도 결국 마지막엔 원작 전개대로 골룸이 운명의 산까지 따라오는 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절벽에서 떨어졌든 칼에 베었든 그냥 대충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골룸이 터미네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김리가 골룸 대가리를 도끼로 찍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다시 기어 나와야지. 마지막 장면을 위해선 무슨 일이 있어도 각설이 마냥 죽지도 않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또 끈질기게 뒤따라온 골룸은 샘의 머리를 돌로 쳐서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도는 반지를 끼고 투명해진 상태지만 대신 발자국을 추적하죠. 그렇게 프로도를 찾아내 달려든 골룸은 결국 프로도의 손가락을 깨물어 뜯어버리며 드디어 반지를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골룸은 팡팡 뛰며 기뻐하죠. 하지만 이번엔 프로도가 반지를 다시 되찾기 위해 골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러다 골룸은 반지를 손에 든 채로 운명의 산의 불 속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반지는 골룸과 함께 떨어져 녹아버리죠. 빌보도 프로도도 원작에선 샘도 지금까지 골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를 동정하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룸을 살려두었던 덕분에 결국 절대 반지가 파괴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반지가 파괴된 직후 원작에서 프로도는 자기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도 골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골룸이 아니었으면 임무를 성공하지 못할 뻔했으니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디어 절대 반지는 파괴되었고 사우론의 힘도 소멸하여 그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운명의 산도 완전히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이후 프로도와 샘은 겨우 밖으로 탈출해 산비탈까지는 나왔지만 결국 쏟아져 내리는 용암 사이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용암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바위 위에서 프로도와 샘은 체념하며 죽음을 기다리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 전투를 돕기 위해 날아왔던 독수리들에 의해 구출받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도와 샘은 임무를 마친 뒤 살아 돌아올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재회하게 되죠. 이후 미나스티리스에서는 아라곤이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 열리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비워져 있던 곤도르의 왕좌에 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영화 장면을 보면 왕가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백색나무도 다시 꽃을 활짝 피웠죠. 참고로 영화에서는 시들었던 백색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며 되살아난 것처럼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그게 더 간단하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원래 원작에서는 아닙니다. 시든 채로 심어져 있던 나무는 이미 죽었으니 다시 살아날 수 없었고 간달프가 근처 산에 자라고 있는 묘목을 발견해줘서
새로 옮겨 심게 되죠. 아주 오래전 왕가의 대가 끊겨 시들기 전에 열매를 따다가 심어 놓은 것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다가 신비하게도 최근 몇 년 전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궁정에 옮겨 심자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꽃을 피웠다고 하죠. 자, 어쨌든 왕이 귀환했고 영화에선 대관식에 바로 아르웬이 나타나지만 원작에서 아르웬은 대관식을 하고 한 달 이상이 지난 뒤 도착하여 아라곤과 결혼하고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세우덴 왕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에오메르가 다음 왕으로 즉위했죠. 그리고 에오윈은 병실에서 만난 인연으로 파라미르와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원작에서 파라미르가 에오윈한테 당신이 아라곤 좋아했던 거 안다고 그냥 터놓고 말합니다. 그래도 난 당신한테 빠졌다고 고백하죠. 아무튼 둘도 결혼하고 파라미르는 곤도르의 섭정이 되죠. 그리고 프로도와 샘 그리고 메리와 피피는 몇 달간 미나스티르스에서 휴식을 좀 취했고 이제 고향 샤이어로 돌아가려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이야기는 영화에선 깔끔하게 생략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작 이야기에 따르면 이때 돌아갈 때 간달프도 동행하는데 먼저 리븐델에 들려서 좀 쉬었다가 샤이어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길 중간에 아이센가드도 들리게 되는데 갔더니 파괴되었던 그곳을 엔트들이 과수원과 정원으로 열심히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다고 하죠. 근데 그건 그렇고 오르상크 안에 사루만이 없었습니다. 전에 원작에서는 사루만이 죽지 않고 감금되어 있었다고 언급했었죠. 그래서 사루만이 없길래 나무수염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묻자 나무수염은 자기가 원래 살아있는 것을 감금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도 하고 사루만은 이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할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사루만이 간사한 말발로 나무수염의 마음을 속여 빠져나간 것이었죠. 근데 뭐 빠져나가든지 말든지 어쨌든 다시 길을 떠나는데 거짓골을 하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사루만과 그리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간달프가 말을 걸었죠. 어이 사루만 지금 어디 가냐고 하니까 사루만은 뭔 상관이냐고 띠껍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좀 도와줄까? 라고도 했지만 사루만은 필요 없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사루만은 적반하장으로 개팍하게 승질이나 내며 쓸데없는 소리만 해대다가 어디론가로 가버립니다. 근데 뭐 가든지 말든지 놔두고 아무튼 다들 리븐델에 도착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지내고 있는 빌보도 만나죠. 마침 도착한 다음 날이 빌보의 생일이라 함께 잔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리븐델에서 쉬다가 다시 고향 샤이어를 향해 길을 떠나죠. 그리고 샤이어로 가는 길에 예전에 들렸었던 브리의 달리는 조랑말 여관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여관 주인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죠. 최근에 어떤 악당들이 설치고 다녀서 사람도 몇 명 죽었고 분위기가 흉흉해져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브리와 마찬가지로 샤이어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했죠. 어쨌든 그리고 이후 여관에서 좀 묵고 난 뒤에 간달프와는 헤어졌고 프로도와 샘 그리고 메리와 피핀 4명의 호빗은 다시 길을 떠나 드디어 고향 샤이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샤이어는 예전 같지 않았죠. 주민들의 말로는 악당들이 나타나더니 평화로운 샤이어를 망쳐놓고 결국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금, 강도, 폭행, 살인까지 온갖 범행을 다 저지르며 샤이어의 호빗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죠. 게다가 식량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조폭들이 들어와 샤이어를 장악하게 된 배후에는 그들의 두목 샤르키라는 자가 있었죠. 어쨌든 프로도와 친구들은 위기에 빠진 샤이어를 구하기 위해 주민들을 봉기시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게 많았으니 금방 많은 이들이 싸우기 위해 모여들었고 조폭들과 전투를 치르죠. 그리고 결국 전투에서 승리했고
승리한 뒤에 프로도는 조폭들의 두목이라는 샤르키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사루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샤르키는 사루만이었던 것입니다. 샤르키는 오크어로 노인을 뜻하는 단어 샤르쿠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알고 보니 사루만은 과거 몇몇 호빗들을 뒤에서 조종하여 샤이어를 장악하고 뜯어먹기 위해 작업을 쳐놨었습니다. 참고로 아이센가드가 몰락한 이후 메리와 피핀이 사루만의 창고에서 갖고 나온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그게 샤이어산이라는 대사가 나오죠. 사루만이 도대체 왜 샤이어산 담배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여기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상크에 잠시 갇혀있던 사루만은 교활하게 나무 수염을 설득해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이젠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샤이어로 가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자신의 세력을 이용하여 나름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생각대로 가서 제대로 깽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마주쳤을 때 사루만은 사실 샤이어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도와 친구들이 리븐델에 들려 쉬고 있는 동안 사루만은 먼저 도착해서 열심히 샤이어를 파괴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사루만은 이렇게 또 패배했고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사루만은 그를 따르던 그리마를 노예처럼 부리며 심하게 때렸다가 결국 울분에 찬 그리마가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사루만의 목을 따버립니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따다가 그렇게 바꿔서 쓴 거죠. 그렇게 사루만은 육신을 잃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루만과 그의 잔당까지 처치함으로써 반지 원정대의 모험과 반지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반지 원정대 편에서 샘이 원래 원작에서 갈라드리엘에게 받은 선물은 흙이 담긴 작은 상자라고 언급했었는데요. 근데 방금 들려드린 대로 샤이어는 사루만이 깽판을 부려놨기 때문에 오랜 시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막 오물 뿌리고 불 지르고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리며 황폐화시켰는데 이때 드디어 갈라드리엘에게 선물 받았던 그 흙을 사용하게 되죠. 샘이 아름답게 나무가 있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묘목을 심었고 그 축복받은 흙을 조금씩 뿌려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나무가 미친 듯이 자라나며 아름다움을 되찾았다고 하죠. 그렇게 반지 전쟁이 끝난 다음 해는 엄청난 풍년이었으며 샤이어의 모두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건강한 한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바뀌고 생략되어서 샤이어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무튼 이제 다들 고향에 돌아왔고 샘은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여인 로즈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샘은 프로도가 빌보에게 상속받았던 골목쟁이 집에 같이 살게 되는데요. 프로도가 집에 방이 많이 남으니 결혼하게 되면 그냥 여기 들어와 살라고 해서 같이 살죠. 그리고 프로도는 빌보가 썼던 모험 이야기 책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어서 씁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뒤 나중에 샘에게 이제 자네가 이야기를 이어가라며 책을 넘겨주죠. 프로도는 그렇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책에 써내는 일도 마쳤고 그러면서 시간도 꽤 흘렀지만 예전에 마술사왕의 칼에 찔린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계속 고통스러운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도는 발리노르로 떠나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죠. 이후 프로도는 회색 항구로 가서 샘, 메리, 피핀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빌보 그리고 요정의 새 반지를 가졌던 간달프, 갈라드리엘, 엘론드와 함께 배를 타고 가운데 땅을 떠나 서쪽 발리노르로 가는데요. 그렇게 제3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간의 시대라 불리는 제4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프로도를 떠나보낸 뒤 샘은 프로도가 주고 떠난 골목쟁이 집으로 돌아오죠. 이제 샘이 살아갈 그 집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는데요. 그렇지만 반지 원정대 멤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샘은 샤이어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무려 총 7번이나 당선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오랫동안 일했던 시장직에서 내려온 뒤 아내 로즈가 죽어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샘은 프로도에게 받았던 모험 이야기 책을 첫째 딸에게 물려주고서 배를 타고 발리노르로 떠나죠. 빌보 프로도와 마찬가지로 반지의 운반자로 인정받아 초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피는 샤이어의 사인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사인이란 쉽게 말하면 군사행동이 필요할 때 대장 역할을 하는 자였는데 평화로운 샤이어에선 거의 그럴 일이 없었으니 거의 명예직에 가까웠다고 하죠. 피핀 집안이 대대로 사인 직책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도 아버지를 이어 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도 본인이 사는 노릇골의 영주가 되는데 이것도 가문을 이어서 된 것이죠. 이후 시간이 지나 메리와 피핀은 나이가 꽤 들고 나서 자기 아들들에게 직책을 넘긴 뒤 곤도르에 가서 여생을 보내다가 곤도르의 현충원이라 할 수 있는 곳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라곤은 왕이 된 이후 곤도르에다가 북부 아르노르 영토까지 통합하여 왕국을 통치했는데요. 그런데 이후로 막 평화롭지만은 않았죠. 아라곤은 많은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우론은 사라졌지만 모든 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아라곤이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로안의 왕이 된 에오메르가 의리 있게 항상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메노르 왕과 혈통을 물려받아 긴 수명을 가졌던 아라곤은 그렇게 왕국을 120년 동안이나 통치했죠. 그런데 그렇게 남들보다 오래 살았지만 결국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오고 말았는데요. 아라곤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아르웬이 슬퍼할 것이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론 또 그녀가 죽지 않길 바랬습니다. 엘프에게 100년, 2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니 자신과 함께했던 세월은 추억으로 남기고 계속 삶을 살아갔으면 했죠. 그래서 아라곤은 죽기 전에 아르웬에게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영생의 삶을 선택해 발리노르로 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에 아르웬은 자신이 했던 선택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과거엔 아라곤의 종족 누메노르인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그저 어리석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죽음이 절대자의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쓰라린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라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슬픔에 잠긴 아르웬의 눈에선 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자식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미나스테리스를 떠나 로슬로리엔으로 가서 홀로 지냈다고 하죠. 아르웬이 그곳에 간 이유는 아라곤과 약혼을 하고 불멸의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추억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허한 슬픔 속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했을 아르웬은 다음해 봄이 오기도 전에 아라곤과 사랑을 약속했던 장소에 누워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그리고 레골라스는 자신의 고향 어둠숲의 엘프들 일부를 데리고 남쪽 이실리엔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했고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리도 역시 고향 에레보르의 드워프들 일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원작에서 김리는 헬름 협곡에 갔을 때 그 뒤편에 있던 찬란한 동굴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눈여겨보고 있던 김리는 반지전쟁이 끝난 후 동족들과 그 동굴에 정착해 영주가 되었죠. 그리고 김리와 그의 동족들이 파괴된 미나스티리스의 성문을 미스릴과 강철로 다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곤이 세상을 떠난 후엔 레골라스도 배를 타고 발리노르로 떠났는데요. 이때 그의 절친
김리도 함께 태우고 갑니다. 근데 김리가 어떻게 발리노르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한 일이었죠. 게다가 김리가 도대체 왜 가운데 땅을 떠나는 선택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웠죠. 레골라스와 두터운 우정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김리는 아름다우신 갈라드릴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떠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엘프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갈라드리엘이 김리를 위해 손을 좀 써줬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죠. 열혈팬 김리를 위한 일종의 팬 서비스라고 할까요? 자, 그렇게 모험을 함께 했던 이들이 모두 죽거나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계속 반복되겠죠.